시장의 핫 이슈를 심층 분석해서 날카로운 투자 인사이트를 제시해주는 투데이 핫 이슈. 오늘은 7월 FOMC 후 달러 그리고 외국인 자금 행보 등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심층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창섭 현대차증권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미 연준이 2개월 연속 자이언트 스텝에 나섰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예상된 행보였고 또 파월 의장의 비둘기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글로벌 위험 선호 심리가 좀 재개가 된 모습인데 그동안은 좀 경기 침체를 각오하고라도 인플레를 잡겠다라고 좀 강한 기조를 내비쳤던 파월 의장에게서 미묘한 좀 변화가 감지가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인플레가 어느 정도 좀 잡혔다라고 평가를 한 건지 아니면은 경기 침체를 우려를 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그 7월 FOMC에서 우선 이제 그 연방 금리가 이제 2.50%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2.50% 수준이면 이제 통화정책에서 중립금리 수준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사실상 이제 긴축 기조로 이제 돌아서는 거고요. 현재 이제 지금 미국 경제도 지금 이제 경기 침체 우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경기 부분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음 통화 정책에서는 50bp 이상 뭐 이례적인 어떤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9월 FOMC에서는 50bp 이상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실제로 금리 인상 부분이 긴축 기조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경기 쪽에 이제 좀 부담을 크게 주게 되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결국은 9월 이후에 결국은 이제 굉장히 좀 경기 부담 쪽을 연준이 이제 좀 그 대비하는 자세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9월부터는 경기에 좀 부담을 줄 수 있는 금리로 들어서기 때문에 미리 조금 선제적으로 제어를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7월보다는 사실 9월에 FOMC가 큰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그 전부터 좀 들려왔는데 이제 관건은 향후 인플레이션 흐름 그리고 이제 경기의 방향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제 9월에 빅스텝 그리고 이제 파월이 자이언트 스텝도 가능하다라고 말은 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금리가 조금 완화가 될 수 있는 속도가 조금 완화되는 그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실까요? 사실은 이제 9월 FOMC가 아마 이제 지금 전환점이 될 거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9월 FOMC에서는 사실상은 이제 자이언트까지 이제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경기도나 이런 이슈를 감안하면 실제적으로 이제 50bp 금리 인상의 가능성에 굉장히 높고요. 실제로 이제 지난 이제 6월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이 올해 연말 기준금리를 3.4% 지금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3.50%까지 이제 가는 거고요. 이 시나리오대로 하면 7월에 75bp라고 이제 9월에 50bp라고 나머지 이제 두 회의에서 25bp씩 했을 때 3.50%까지 올리는 수준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9월이 이제 가장 이제 좀 이슈가 되는 시점이고 이후에는 다시 베이비 스텝으로 결국 이제 돌아설 거다라고 좀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9월에는 빅스텝의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는 베이비 스텝으로 0.25%포인트로 좀 낮춰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FOMC 발표 이후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좀 하락을 했고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오늘 1,300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이제 한미 기준금리는 2년 반 만에 역전이 됐는데 국내 기대 인플레도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고 또 한미 금리 역전으로 금통위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금통위 예상 행보 그리고 이제 국내 경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우선은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통화 정책에서 지난 이제 7월 FOMC 때 결국은 이제 금리 인상 기조는 이어가겠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7월 FOMC에서 이제 그 연방금리 상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2.25% 기준금리, 미국 기준금리인 연방금리는 2.50%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역전이 되고 역전폭이 얼마나 이제 확대되느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한은 같은 경우에서는 앞으로 이제 지난 7월에 50bp 금리 인상한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25bp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역전폭이 계속 확대될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사실 멈출 수는 없고 최대한 이제 좀 베이비 스텝으로 계속 따라가는 어떤 그런 흐름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8월 이제 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10월과 11월 이제 총 이제 세 번의 어떤 금리 인상이 남아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창용 총재가 연말 기준금리에 대해서 2.75에서 3%까지 올릴 거라는 시장 기대가 합리적이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은 한 3%까지 한국은행은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올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세 차례밖에 안 남았는데 현재 1.25에서 3%까지 올라가려면 가파르게 좀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 2.25%고요. 2.25.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세 번에서 25bp씩 세 번에서 75bp가 되면 이제 3%가 되겠네요. 3%가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베이비 스텝이 세 번 정도 앞으로 좀 잇따를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고,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게 되면 이제 국내 경제에는 악순환을 불러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현재 국내 뭐 대외 신임도라든지 경제 뭐 기초 여건을 봤을 때 우리가 뭐 지금 뭐 2차 전지라든가 뭐 태양광이라든가 또 뭐 LNG 선이라든가 뭐 이런 체력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과거와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들도 많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우선은 이제 그 한미 기준금리 역전, 이제 채권금리 역전 문제가 이제 사실상 이제 그 본격적으로 대두된 거는 2010년대입니다. 2010년대 돼서 이제 장기금리가 사실 역전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경제의 어떤 기초 체력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장기금리라고 하면 뭐 성장률이나 물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해서 이제 그 금리 수준이 결정되는데 한국은 지금 이제 구조적으로 지금 이제 주요국 대비 가장 가파른 이제 그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이 추정하고 있는 그 국내 이제 그 잠재 성장률이 지금 2% 수준이고요. 네.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또 가파르게 떨어질 거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우리나라는 이제 성장률 둔화 또 이제 이러한 어떤 환경에서는 사실 물가까지도 이제 굉장히 좀 낮아지는 이런 상황들이 되게 되면 사실상은 장기적으로는 한미 어떤 채권금리 역전이 이제 고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은 이제 과거의 어떤 고성장 국가라는 어떤 그 이미지가 사실은 이제 없어지는 거고요. 네. 오히려 이제 일본처럼 오히려 이제 그 고령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성장 국가라는 이미지를 또 갖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이제 굉장히 한국 경제 어떤 성장률 제고 노력 부분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사실상 이제 한미 채권금리 역전이 불가피한 상황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채권금리 역전이 조금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간에는 우리가 이제 좀 성장 쪽에 있는 국가였는데 저성장과 좀 고령화가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좀 형태가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 외국인 채권 투자자를 보면 70% 이상이 장기 투자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외국인의 원화 채권 투자 패턴이라던가 아니면 과거의 정책금리 역전 사례 등을 감안을 했을 때 외국인의 자본 유출이 뭐 2년 정도 역전이 되는 상황이 아니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떤 상황일까요? 사실은 이제 이번에 이제 7월 금통위 때도 이런 그 한미 기준금리 역전 이슈 자체가 굉장히 좀 뜨거운 화두였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과거 이제 그 기준금리 역전이 뭐 50bp, 뭐 그다음에 100bp까지 됐을 때도 뭐 외국인 채권 자금 부분 사실은 이제 더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자금 유출이 정확하게 이제 금리 역전 때문에 발생하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그 한국 경제의 어떤 기초 체력 부분이 이제 사실은 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이제 그 지금 채권 투자자들을 보게 되면 만기 3년 이상 보통 이제 중장기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제 중장기 채권의 투자 비중이 최근 3년간 한 76%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은 이제 좀 단기 어떤 그 투자 자금이라기보다는 중장기 투자 자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또 하나는 이제 금리 역전과는 좀 다르게 좀 이제 안정적인 어떤 그 자금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2년 미만 이제 그 금리 재정거래 자금이랑 또 하나는 10년 이상 이제 장기 투자 자금 요 이제 그 비중 자체도 대략적으로 한 이제 60%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장기 자금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또 안정적인 자금 자체가 좀 비중이 높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서 사실 자금 유출 부분은 좀 안정성이 아직까지는 이제 좀 높은 상황이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의 그 사례들을 좀 봤을 때 자금 유출이 금리 역전보다는 오히려 기초 체력 쪽에서 더 찾아봐야 된다 이유를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금리가 역전이 됐을 때 주식과 채권을 합한 외국인의 투자 자금은 모두 순유입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네. 주식만을 놓고 봤을 때 2005년과 2018년의 경우에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사실 뭐 이미 원화 약세로 상반기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대량으로 좀 이탈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경기가 좀 불확실성이 있고 또 원달러
원달러 환율 상단을 1,350원 정도로 열어두는 전문가분들도 많아서 원달러 환율을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당분간 주식시장에 오늘 뭐 코스피가 4천억 원 정도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뭐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조금 불가피하다,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좀 봐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그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좀 많이 좀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원달러 환율의 어떤 상승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 건 결국 미국 통화 긴축의 상대적인 어떤 강화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직까지 유럽이나 결국 일본 이런 통화 정책과 비교했을 때는 미국 통화 정책이 아직까지는 이제 그 상대적으로 통화 긴축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와 공급 자체를 아예 줄여버린 이제 QT라고 하는 양적 긴축 자체가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규모 자체가 지금은 월간 475억 달러인데 이게 9월부터는 이제 2배 이제 900억 달러로 이제 확대되거든요. 이 규모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늘어날 거기 때문에 뭐 이러한 흐름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달러화가 사실은 뭐 계속해서 뭐 이제 약세로 전환하기에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또 이제 그 외국인 투자 자금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지난 2005년과 2018년 같은 경우 미국의 사실 금리 인상 기조 당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특히 미국 달러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통화 긴축 자체는 글로벌 어떤 자금에 있어서 자금 공급을 축소시키는 영향을 미치고요. 결국은 글로벌 자금이 줄어들게 되면 신흥국 쪽에서 사실 자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뭐 이런 상황 자체는 사실 한국 주식시장에도 사실 악재인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한국 경제가 현재 경제 규모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지만 아직 이제 금융시장 상관관계를 보면 신흥국 쪽과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글로벌 자금 철수라는 이제 흐름 자체가 한국 주식시장, 금융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계속해서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금리 인상에만 이제 좀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달러와 공급을 줄이는 양적 QT가 9월부터 또 2배로 확대가 될 것이고, 그러면 뭐 시장에 이제 달러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고 달러 강세는 한동안 좀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면서 금 가격도 하락을 했고 또 국제 유가는 그래도 지금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와 강세 기조는 유지가 되는 가운데 강도가 조금 그래도 약해졌다라고 봐야 할지, 강세 기조의 전환 가능성은 없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국의 통화 정책 행보 그리고 대외 환경 등을 봤을 때는 뭐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우선 이제 현재 이제 달러와 강세 기조는 좀 약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이제 배경이 되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미국 채권 금리도 지금 이제 좀 하락 전환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지난 이제 코로나 사태 당시 이후에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은 달러와 강세와 미국 채권 금리 상승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이고요. 결국은 이제 작년부터 진행됐던 이제 그 미국 달러와 강세 기조, 강세 사이클은 사실상 이제 미국 채권 금리 상승 사이클과 이제 같이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미국 채권 금리 상승 사이클이 끝날 때 우선은 일차적으로 미국 달러 강세 부분도 좀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이제 미국 연방금리가 2% 중반인 상황이고 이제 9월 FOMC만 되더라도 당장 이제 미국 연방금리가 3%까지 올라갈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아직 지금 미국 10년 금리 같은 경우 2.80% 내외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아직 채권 금리 부분은 이제 미국 금리 인상 부분에 의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미국 QT라든지 또 이제 글로벌 어떤 경기 둔화에 따른 안전통화 이제 달러 자산 선호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아직까지 뭐 이제 현재 시점에서 아직 달러와 강세가 일단락됐다라고 보긴 좀 이르다라고 좀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미국의 채권 금리, 이제 10년물 국채와 보통 이제 달러와 강세 기조를 함께 좀 보셨죠. 근데 이 부분에서 함께 움직이는데 지금 채권 금리가 조금 꺾였기 때문에 그간 강하게 이어오던 그 달러 강세 기조는 조금 꺾인 것 같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강세 기조는 이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7월 FOMC 이후로 주식시장은 일단 환호를 했지만 뭐 이에 따라서 저희가 함께 환호를 하기보다는 좀 냉정하게 다음 행보를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상 시나리오 그리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까지 좀 점검을 해봤고요. 오늘은 오창섭 현대차증권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데이 이슈 콕톡 오늘은 투자자들을 웃고 울게 한 이슈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종목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종목 지금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빠졌나 궁금하실 텐데 성일 하이텍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뭐 지난 1월에 LG엔솔 이후로 올해 가장 많은 공모 자금을 유치한 성일 하이텍 오늘 코스닥에 입성을 했는데 무려 11.71% 하락을 했습니다. 성일 하이텍이 뭐 2차 전지 IPO 뭐 이렇게 연타석 흥행으로 많은 기대감을 보였는데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전문 기업으로 폐배터리 시장이 함께 좀 관심을 받기도 했고 성일 하이텍 정말 뜨거웠는데 이 상장과 관련된 섹터 영향부터 좀 짚고 갈까요? 일단 뭐 대형주를 제외하고는 이제 투자 심리에 의한 강세는 좀 일단락됐다. 그러니까 얘가 상장된다고 해서 뭐 얘도 오르고 이런 상황은 조금 정리가 됐다라고 봐지고 역시 이제 테마적인 수급이 아무래도 이제 실체와 펀더멘탈 위주로 좀 재편이 된다. 이렇게 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올해 가장 큰 관심을 보였고 경쟁률까지 보였던 신규 상장 종목에 맞는 투자 심리가 어제 그제부터 이제 다른 종목한테 영향을 좀 미쳤었는데 이제 상장 후에 뭐 약간 일말의 기대를 했던 뭐 따상까지는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공모가 대비해서는 뭐 나쁘지 않은 좀 성과를 좀 내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요. 단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대형주들이 하고 있는 폐배터리에서 무엇을 한대더라 이러면서 이제 속된 말로 좀 곁다리로 올라갔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테마적 인식이 좀 강해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제 이 성일 하이텍이 일단 이 지표적인 종목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성일 하이텍으로의 향후 좀 집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지고요. 과거에 뭐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뭐 첨보도 그랬습니다만 초기에 이제 상장했을 때는 다소간의 좀 변동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뭐 한 1, 2개월 정도는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뭐 개인들 비중이 한 18%, 또 이제 VC,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이 한 25%, 외국인이 한 3% 정도의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요것들이 좀 변동되는 이제 그런 상황만 좀 큰 변동성으로 좀 잘 이렇게 안착을 하는 그런 상황이 좀 온다라고 하면 뭐 저는 뭐 나쁘지 않게 시장에 안착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성일 하이텍이 IPO를 한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폐배터리 관련된 테마들이 좀 들썩였는데 이제는 뭐 실적이 조금 단단한 그런 좀 선별적인 종목들의 매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뭐 일주일이나 1, 2개월 정도의 변동성을 거쳐서 어쨌든 성일 하이텍에 수급이 좀 더 집중되지 않겠는가라고 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일 하이텍이라는 기업을 보자면 국내에서는 정말 유일하게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일괄된 공정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현재 펀더멘탈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까요? 네, 요거는 이제 뭐 참여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자세히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습식 공정 방식을 좀 취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어떤 방식이냐라고 하면 어쨌든 좀 빨리 할 수 있고 양극재뿐만 아니라 이제 음극재 전해질까지 다 이제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산업의 초창기에 굉장히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해외 거점들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강점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먼저 결론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글로벌리 봐도 뭐 한 1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폐배터리 사업이라는 게 그 사이에서 지금 선두권에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역시 이제 빠른 처리가 강점인 이제 습식 방식을 좀 습식 재련 방식을 죄송합니다. 습식 절연 네, 방식. 그 바탕으로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게 한 5개, 6개 회사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폐배터리 사업은 무조건 초기 사업자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이제 유통망이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리세일까지 감안을 한다고 하면 초기 선점자가 굉장히 큰 시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그 OEM 시장까지도 이제 확장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한 5개, 6개국에 선제적으로 좀 진출했던 점까지 좀 들어본다면 저는 뭐 초기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공모 가격 대비해서 뭐 낮지 않은 가격으로 좀 올라가 있습니다만 현재 뭐 실적적으로 보더라도 2차 전지 어지간한 소재 종목들보다 훨씬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볼 수도 있겠고. 근데 멀티플 보시면 2차 전지 소재에 관련된 종목들 기본 30배, 50배씩 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독점적인 이런 영향에 있는 성일 하이텍의 경우에는
저는 이제 어느 정도의 수급 안정만 좀 된다라고 하면 그 멀티플을 빠르게 좀 적용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어떤 시장의 성장성도 좀 공격적으로 본 데는 연간 한 25%씩 7, 8년을 이렇게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좀 내다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산업의 대장주이면서 그 관련된 뭐 선제적인 장점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의 어떤 위상에 맞는 그런 시가총액을 찾아가지 않을까. 다소 좀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시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긍정적으로 지금 뷰를 전해주셨는데 우선은 폐배터리 시장이 10여 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가운데서 습식 절연 방식으로 습식 공정을 하고 있고 글로벌리 뭐 5개, 6개 업체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에서 지금 선두주자로 잘 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연평균 성장률이 7, 8년 동안 한 20%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고 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제 성일하이텍이 참 오늘 약세를 마감을 했습니다. 좀 빠지다가 오후에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걸었는데 더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거든요. 주가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일단 뭐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 움직였었던 거는 이제 첫날이고 그리고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처럼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매도를 하는 이제 그런 세력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오늘부터 한 5거래일 내에는 거의 대부분은 매도세는 좀 일단락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내일은 이제 오늘 저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좀 반등 시도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제 너무 초창기다 보니까 수급을 뭔가 추측할 수 있는 자료들이나 데이터가 너무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시초가와 그러니까 오늘 시초가를 고점 그리고 이제 공모가를 저점으로 해서 그 중간값 정도에서 일단 수급의 해소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현상이 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한 1조 남짓하고 있는 전후되는 그런 수준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더 큰 그런 상황을 좀 봅니다만 그래도 한 8월 정도에서는 한 1조 5천억 정도는 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88,200원의 종가로 마감을 했는데 앞으로는 수급의 조금 변동에 따라서 조금 더 주가가 좀 출렁이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현재 시총이 1조 정도 되는데 한 1조 5천억까지 좀 보시는 긍정적인 뷰를 주셨고 자, 그럼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2분기에 실적 악재 그리고 물량에 대한 부담을 딛고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해줬는데 LG에너지 솔루션이 2분기에 좀 부진한 성적표를 받기는 했는데요. 이제 뭐 컨센서스 콜을 통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강하게 내비쳤거든요. 이 자신감의 근거가 좀 타당하다라고 보실까요? 일단 뭐 그 한 이틀 연속 지금 GM을 통해서 장기 대량 공급 계약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큰 단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이제 관련된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유 없는 그런 자신감은 아니겠다 이렇게 좀 먼저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 기간 수량에 대응 가능한 이제 배터리를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인데요. 이제 완성차의 입장에서는 뭐 단가를 추정해 보면은 최근 한 1, 2년 동안 나왔었던 대량 그런 계약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그런 단가로 계약을 한 거를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LNF나 에코프로 BM이 했었던 과거의 이런 계약들보다 어제 나왔었던 LG화학이나 또 오늘 나왔었던 포스코케미칼의 이제 계약 단가를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 포스코케미칼은 이제 그 양을 공개를 하지 않았고 LG화학은 금액을 공개를 안 했는데 그 두 개를 이렇게 엇갈려서 좀 추정을 해본다면은 과거 대비 굉장히 높은 단가 한 20% 가까운 더 높은 가격으로 좀 계약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완성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빠졌다라는 얘기고 빨리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지상 과제가 떨어졌는데 지금 자동차 회사가 GM만 있는 건 아니고 그렇다 보니 이제 완성차들 입장에서는 빨리 이 공급선을 확정을 지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런 자신감을 LG 에너지 솔루션이 자기 스스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물밑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계약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하반기에 뭐 2배, 향후에는 뭐 3배 이상의 그런 매출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자신감을 표출하는 것은 그만큼 해당되는 무엇인가가 지금 진행 중에 있겠다. 저는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비용적인 면에서 삼성 SDI보다는 조금 안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만약에 이런 고정 대량 거래가 이제 계약이 이게 확실히 되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 비용적인 면에서 그런 고정비나 변동비도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서 약간의 투자 심리가 삼성 SDI를 쏠렸던 부분도 다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그 첫 번째가 오늘 나왔던 그런 시세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컨센콜을 들어보니까 이제 고객사들의 신차가 발간이 예정이 되어 있긴 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뭐 실적은 견고할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던데 지금 포스코케미칼과 LG화학의 공시를 토대로 수량과 이제 금액을 조금 더해 보니 전에 비해서 마진을 훨씬 더 확보를 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이제 이 자신감이 근거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엘젠솔이 지금 외국인도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순매수세가 굉장히 네. 강하고 이런 외국인의 러브콜을 어떻게 좀 판단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LG화학이 최대 주주잖아요. 근데 뭐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은 낮다. 이래서 뭐 시장은 일단 안도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 나올 물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향후 물량이 좀 나와서 또 출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의 유행어가 오히려 잘 됐네 뭐 이런 걸 좀 유행으로 하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오히려 잘 됐다라고 대기 매수세가 오히려 좀 들어올 걸로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매도 물량은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많을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뭐 충분한 매수세가 뒤에 받쳐주고 있다면 매도 물량은 그때 이제 잘 소화가 될 걸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뭐 이렇게 좀 좋은 전망과 장기 대량 거래가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매물이 나온다면 오히려 좀 눌림목으로 시장에서는 인식을 할 가능성도 높고 좋은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이제 매수처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우려보다는 빠르게 이 수급적으로 좀 안정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외인 매수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오늘 거의 1, 2위를 다툴 거예요. 그 이제 종목 중에서 프로그램 매수를 넘어서는 수준의 종목을 찍어서 매수가 들어오는 선호도라면 그리고 지금 이렇게 환율이 또 내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가속도가 나오는 거라면 외국인도 하루 이틀에 단타를 치려고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비중의 확대로 우리가 좀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그런 물량이 나오는 상황이라도 굉장히 빠르게 좀 소화를 할 거라고 보고 만에 하나 이제 LG화학이 뭔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블록 딜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저는 그 블록 딜 할인율도 크지 않고 굉장히 빠르게 잘 소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외국인의 수급 성격 같은 경우에는 뭐 수동적인 매수가 아니라 공격적인 매수가 그렇죠. 나왔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지금 비중을 확대를 하는 전략이다. 앞으로 뭐 뷰도 굉장히 좀 좋게 보셨네요. 뭐 혹시라도 흔들릴 때는 오히려 잘 됐네라고 해서 매수 기회로 삼을 수급들이 대기를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으로 저희가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종목이 LG이노텍 그리고 삼성전기인데요. 2분기에 나란히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오늘 모두 뭐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IT 수요 부진 우려로 증권가의 목표치가 지금 좀 다소 엇갈리고 있는데 LG이노텍이 1%, 삼성전기가 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뭐 투자자들은 그래도 2분기에 기대에 부응하는 실적을 발표했으니까 좀 신뢰를 조금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는 하는데 두 기업의 실적 내용을 비교를 했을 때 차장님은 어떤 기업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노텍을 조금 더 높게 조금 더가 아니라 좀 많이 높게 보고 많이 있고요. 높게. 네, 일단 이노텍은 다소간의 서프라이즈 성격의 실적을 발표를 했고 네. 삼성전기는 선방 정도로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성장 사업인 전장 부분에서 굉장히 좀 강화되는 현상이 좀 나왔었고 네. 이런 비수기에도 3조대의 매출이 유지가 됐었어요. 물론 마진은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지금 애플이나 LG전자 같은 전방위 사업체들이 뭐가 없었잖아요, 상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장 사업의 이런 볼륨, 그러니까 이런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다는 것들이 좀 증명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냥 이 전자 부품으로만 볼 수 있는 멀티플보다는 훨씬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좀 삼아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있겠고요. 삼성전기는 이제 선방을 했다라는 점이 이제 MLCC 부분의 우려가 좀 크긴 했습니다만 다른 사업부가 좀 선방을 하면 그거를 좀 메워주면서 이제 선방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문제는 역시 아직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삼성전기는 어쨌든 스마트폰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좀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가가치 높은 쪽에서 나올 만한 실적이 좀 불확실한 부분이 아무래도 LG 이노텍 부분이 있거든요. 두 기업의 어쨌든 성장 동력은 하나는 전장이고 하나는 이제 기판을 비롯한 반도체 그리고 이제 이 휴대폰 부품 쪽인데 이 부분이 조금 막혀 있는 상황이라면 뭐 실적으로나 심리로나 아무래도 이제 LG 이노텍 쪽이 조금 더 기관이나 아니면 외국인들한테는 좀 선호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하반기에도 속도감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노텍과 이제 삼성전기의 실적을 두고 삼성전기는 사실 조금 간신히 컨센을 좀 넘어선 느낌이고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 냈다고라는 좀 시선이어서 역시 차장님도 LG노텍을 앞으로 훨씬 더 좋은 뷰로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제 하반기에 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수요가 둔화되는 우려로 IT 업계가 좀 전반적으로 지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실적도 좀 좋지 못하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 하반기의 수요 측면 그리고 이제 성장성 측면 이 두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하반기에는 각각 이제 그 전방위 업체 애플과 삼성전자가 이제 신제품을 좀 내놓는데 핸드셋 부분에서는요. 근데 그렇게 주가 자극의 이슈가 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뭐 히트를 친다고 어지간하게 히트를 치지 않는 한 뭐 이게 몇 대 팔렸다라고 해서 LG 이노텍과 삼성전기가 주가가 그렇게 자극받을 일은 좀 없어 보이긴 해요. 그런데 일단 주가가 모멘텀을 보이기 위해서는 뭐 서프라이즈나 아니면은 시장에 큰 이슈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애플카에 대한 이슈가 뭐 시제품이나 이런 또 여러 가지 이제 스펙 공개나 이런 것들이 좀 점차적으로 좀 있을 경우에는 LG 이노텍은 한번 바람을 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삼성전기는 이제 반도체 기판이나 MLCC가 좀 근본적으로 좀 바뀌어야지만 좀 추세를 좀 잡을 수 있을 걸로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삼성전기는 그래도 삼성전자를 따라서 뭐 시장 수익률 정도는 좀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고 LG 이노텍은 실적에 따라서 이제 점진적인 우상향을 보이다가 애플카 이슈가 조금 시장에 부각됐을 때는 한 방이 있는 이제 그런 종목으로 좀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애플카 이야기 나올 때 우리 시장이 정말 크게 출렁였었는데 그랬죠? 네. 혹시라도 애플카 정도의 이슈가 나온다. 이 정도의 서프라이즈가 되는 뉴스가 나와야지 크게 움직일 것이다. 어쨌든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LG 이노텍을 좀 좋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삼성전자를 한번 보겠는데 삼성전자가 2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이 77.2조, 역대 2분기 최대 성적표인데요. 예상대로 반도체 부문의 성적은 좋았지만 하반기 거시경제 중심으로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면서 반도체는 고부가 고용량 중심의 포트폴리오 운영 방침을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오늘은 0.16% 거의 뭐 제자리에 머물렀는데 현재 뭐 디램이라던가 낸드 가격이 하락세에 있기도 하고 뭐 수요도 불투명하고 참 어려운 하반기를 모두가 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또 뭐 기업의 경영 전략이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좀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우선은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삼성전자 이 경영 전략의 변화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수세적인, 약간 그 방어적인 이제 그런 전략을 가져가되 그 중에 이제 M&A나 신사업을 좀 더하는 이제 그런 전략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역시 이제 비메모리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3나노 양산을 했다고 대대적인 이제 그런 홍보를 좀 했기 때문에 그 3나노를 통한 양산을 누가 맡길 것이냐 거기에 따른 이제 세일즈를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이제 메모리 쪽은 역시 DDR5에 대한 일정에 맞춰서 준비를 해 나갈 걸로 봐지고 나머지 이제 핸드폰이나 뭐 가전은 좀 평타 혹은 평타 이하 정도로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뭐 사면이 되든 안 되든 뭐 지금 물밑에서 이제 M&A나 아니면 이제 전장 사업 같은 이제 신사업에 대해서 이제 드라이브가 좀 나오고는 있는데 어떤 걸 보더라도 뭔가 삼성전자의 이 영업이익을 뭐 14조, 15조 이런 상황에서 뭐 20조 이렇게 단기에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수급도 좀 녹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실적적인 부분도 다소 좀 횡보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여기서 삼성전자의 이제 경영 전략이 바뀌기보다는 저는 다소 좀 일정에 맞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차근차근 준비하는 그런 과정으로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여기서 좀 레벨업, 그러니까 뭐 7만 원대로 올라서려는 모습이 좀 나오려면은 뭐 시장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가 바뀌거나 그러면서 이제 프로그램 매수에 의한 외국인들의 선호도가 그냥 시장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상황 혹은 핸드셋 부분이 지금 2조대 정도에 좀 머물러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조금만 좀 회복이 되는 부분이 나오면 아무래도 조금 이제 힘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어쨌든 지금 나오는 실적, 뭐 반도체에서만 10조 정도 나오는 이런 실적을 좀 유지해 나가면서 뭔가를 좀 준비하는 그런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갑작스러운 뭐 성장보다는 지금처럼 조금 차근차근 계속해서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3나노 계획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밝혔는데 뭐 그 전에는 사실 뭐 TSMC
TSMC에게 뭐 이런 수율 이슈도 있고 네. 하면서 조금 고객도 뺏기고 해서 리스크로 작용을 했는데 이미 대형 고객사를 확보했다라고 좀 발표를 했거든요. 파운드리 부문의 신뢰 회복이 향후 뭐 새로운 좀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저는 현실적으로 높진 않다고 봐요. 지금 뭐 삼성 자체도 지금 엑시노스를 빼고 이제 스냅드래곤을 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제품에 대해서도 이제 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좀 상황은 좀 있긴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3나노가 양산한다 그래서 저거를 해냈구나. 그럼 우리는 다 3나노로 이거를 좀 생산해야겠어. 이렇게 좀 가는 분위기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이 3나노로 이제 양산할 수 있는 부분에 고객사들을 좀 모아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이게 양산이 된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뽑아내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다소간에 좀 선전이 되는 그런 좀 상징성이 있는 이제 그런 쪽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저는 이 승부는 메모리라고 봐요. 일단 비메모리에 대해서 성장을 확보해 나가는 단계지 여기서 곧바로 좀 성과를 바로 좀 끄집어내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SK하이닉스도 그렇습니다만 하반기의 주가의 어떤 속도나 어떤 추세적인 움직임은 역시 이제 일정상 DDR5가 얼마만큼 나오고 얼마만큼 출하량이 되는가 그게 더 핵심적인 부분이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3나노에 대한 양산 소식은 말 그대로 상징성과 또 준비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에 좀 그칠 것이다 이렇게 좀 봐지고 있고요. 그리고 TSMC도 좀 속도감이 요즘에 좀 저하된 부분도 좀 있어서 비메모리에 대해서는 상반기나 작년 말 같은 그런 분위기로 막 속도전으로 가는 분위기는 아닐 거라고 좀 생각됩니다. 우선은 뭐 3나노를 뭐 해낼 수 있다라는 그 계획을 발표한 게 열심히 준비를 해나가고 있구나라는 상징성은 맞지만 앞으로 뭐 DDR5나 좀 메모리 시장을 좀 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콕톡은 코스닥 시장에 대비한 성일 하이텍부터 LG엔솔, LG이노텍 그리고 삼성전기, 삼성전자까지 살펴봤습니다.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투데이 핫이슈와 이슈 콕톡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콕톡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되돌려 보시면서 차별화 전략 잘 세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정경민 IBK투자증권 분당지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